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월 수백만 원 고수익 보장, 해외 호텔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달콤한 유혹에 속아 머나먼 이국 땅 캄보디아로 떠난 우리 청년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호텔이 아닌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인 범죄 조직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범죄에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한국인 가담자도 100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해 구금된 한국인 송환 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온라인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짚어보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프로파일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시죠? 배상훈 연세대 글로벌 행정학과 개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 연구소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인터폴 형사셨죠?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답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토론 전에 캄보디아 사기 범죄에 대해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엄청 심각하죠. 그럼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외의 문제니까 협업을 잘 해야겠죠. 사람 문제니까요. 인신매매 같은 건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를 받고 있는 그 피해자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순위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대응책 마련이 강력하게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치안 수준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해서 그런 어떤 조직이라든가 안 좋은 단체에서 그 나라의 공권력에 좀 같이 묻어가는 그렇다면 더더욱 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학생들이 이제 뭐 경험이나 이런 거 하면 나간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첫 경험을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좀 사회에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구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향후에 뭐 후유증이나 이런 피해가 없도록 돌봐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또 앞으로 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외조 수사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경찰 쪽하고 한국 경찰하고 협조할 수 있는 외사 경찰들이 좀 타겟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게 인권 아니에요. 그것이 외교부가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캄보디아 내 경찰과 우리나라 경찰들이 우리 국민에 대한 외사권은 독자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에 대한 보장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온 국민들이 경천동지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줄을 왜 몰랐느냐? 국회의원들은 국가는 뭘 하고 있느냐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먼저 이 캄보디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캄보디아는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서쪽으로는 이제 태국, 동쪽으로는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에게는 킬링필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라는 국명은 모르더라도 앙코르와트는 한 번씩 다녀오셨다라고 네. 할 정도로 관광 대국입니다. 1인당 GDP가 3,000달러에 되지 않는 아직 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분야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 그러니까 봉제업
입니다. 주로 이제 고령 인구가 약 75만 명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앙코르와트 말씀드렸듯이 관광 산업이 상당히 부흥한 그런 국가입니다. 한때 그 앙코르와트를 비롯한 유적지 관광을 위해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100만 명씩 이렇게 입국한 적이 있었는데 네. 현재는 한 연간 20만 명 정도 입국을 하고요. 교민도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배 프로파일러께서도 상당히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벌써 2, 3년 전부터도 계속 이런 조짐은 있어 왔고 신호는 있어 왔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재 이제 도착했다는 KBS 뉴스도 들어와 있는데 자 먼저 이 캄보디아 사기 범죄에 연루돼 있는 한국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사법당국에 구금돼 있는 사람들은 60명, 64명 이렇게 나오는데 몇 명이 뭐 송환됐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캄보디아 경찰의 아니 사법당국에 구금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논쟁에 논란이 되는 것은 그 폭력 조직에 의해서 범죄 단지에 어딘지 모르게 그러니까 감금되어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락 안보실장은 1,000명이라는 이야기도 하긴 근데 이제 했습니다. 국정원 해외 파트에서 대략 추정을 한 거고 오늘 얘기는 또 1,200, 1,500이 나오고 또 다른 정보 파트는 그 이상 2,000 이상 넘어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략 파악하는 건 그 정도인데 왜냐 이것은 그 대략적인 유입 인구 범죄 단지의 숫자 이걸 추정해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은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60명이 단지 알고 외교부가 지금 뭐 80명 소재가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그들 자체의 숫자인 거고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체 숫자.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감금되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전체 숫자가 문제인 거죠. 이거 이 세 숫자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동작경찰서에 전재웅 경무과장 인터폴 출신이죠 들어와 함께하고 있는데 참 이 통계마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자 우선 이제 피해자로 현지에서 구타되고 감금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에 있는 후배나 또 지인들을 꼬드겨서 또 캄보디아로 오게 하면서 가해자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심리적인 것이 작동을 한 겁니까? 보통 심리적으로는 학대 증후군이죠. 정확히 뭐 피학대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말하자면은 본인이 거기서 어떤 특정한 범죄라든가 폭력을 당하게 되면은 그에는 자포자기 심정을 통해서 두 가지 상태가 되죠. 아예 도주할 생각과 그다음에 같이 무엇인가를 해갖고 그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분리가 되는 두 가지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가해자로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라고 말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뭐 나오는 거죠. 캄보디아 경찰 앞에서 한국의 외교부 직원이 이게 듣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하게 하면은 캄보디아 경찰이 앞에 있는데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왜곡된 형태도 존재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거기로 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광고를 보고 갔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행 갔는데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나이윤이 납치해 갖고 국경을 넘은 경우도 있고 태국 쪽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업차 갔다가 거기서 납치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케바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심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네. 케바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정 과장께서는 또 인터폴 출신이고 유엔에서는 이미 5개월 전에 경고를 했다 그러고 전 세계의 경찰망을 가지고 있는 인터폴 우리 경찰도 이미 캄보디아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경찰 주재관으로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되나요? 어느 정도는 파악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책을 아마 만들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언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많은 지금 비난의 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배성 프로파일러께 또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예, 이 그거는 캄보디아의 이 구금적인 사람 중에서 귀국 거부자들은 어떤 성격인 겁니까? 이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귀국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중에 아주 일부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어떤 인질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은 협박을 당했거나 왜냐하면 이들 조직은 국내에도 동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신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귀국한다 한들 또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도 부를 수 있는 이 80명의 구급이 귀국을 거부하는 것이 단 하나의 원인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범법 행위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몇 가지 층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범죄를 저지른 수준도 다를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베프로파일러께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하고는 범죄인 임도 협정은 맺어져 있죠? 그건 이제 과장님한테. 예, 맺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정에만 기준으로 한다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장 교수님. 네. 자, 이번에 또 상당히 주목받는 것이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범죄 조직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캄보디아 내에 이른바 범죄 단지라는 걸 두고 실제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엄청나게 넓은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인원들은 한 20만 명 정도가 이 범죄 단지 웬치라고도 불리고 보코산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범죄 단지는 뭐고 이게 캄보디아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있는 겁니까? 저도 뭐 동남아를 공부하면서 이런 범죄 단지가 실존한다라는 걸 처음 들었었고요.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를 발견한 건데 일단 캄보디아가 90년대 이후에 국경을 개방하면서 관광 주변 국가로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카지노 그다음에 호텔, 리조트 같은 그러니까 위락 시설들을 상당히 많이 세웠습니다. 한때 호황을 이뤘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기자 이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갱단들이나 현지의 범죄 집단들이 이 건물을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해서 여기에서 보통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국제사면위원회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캄보디아 전국적으로 한 53개 정도의 범죄 단지가 있고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은 시아누쿠빌이라고 남쪽에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22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인 프놈펜에 한 4개 정도가 있고 태국이랑 캄보디아의 국경 지역 포이펫이라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도 적지 않은 범죄 단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 범죄 단지는 그냥 그 일반적인 건물로 보입니다. 그냥 이 철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높이 쳐져 있는 그런 건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이런 그 범죄 단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125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유엔과 미국 국제개발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스캠 단지가 범죄 단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이고 대다수가 이제 중국 사람들, 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인근 국가의 사람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계속 입게 되었고요. 피해를 본 국가가 총 46개국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800명 이상이고요. 1인당 한 2억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이렇게 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부패한 캄보디아에서는 이 고위 공무원들이 이 단지의 부동산까지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는데 정관장님께서 인터폴에 계셨으니까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이 범죄 단지와 관련된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요? 예, 미 국무부에 따르면 그 범죄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유자가 고위 공직자, 캄보디아 고위 공직자인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국무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그 더 덧붙여 설명드리면 이 웬치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걸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컴파운드는 뭐 건물, 단지 그런 의미인데 이게 생기게 된 배경이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1990년 저희가 생각할 때 갑자기 중국 갱단이 왜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990년 그리고 2000년대에 중국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진출해서 도박장을 차립니다. 카지노와 그리고 호텔, 리조트를 차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도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는 그거를 온라인 도박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그 대부분의 피해자가 결국엔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캄보디아 정부를 엄청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캄보디아에서 전면적으로 온라인 도박이 중지가 됩니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온라인 도박이 금지되자 이 사람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 사기로 이제 전향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예. 정 과장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90년대 이제 대대적인 이 서른바 삼합회나 이런 출신들, 일본 야쿠자도 포함이 될 겁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삼합회의 강력한 이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인 왕코코이가 또 미얀마에서 체포가 되고 14년 복역 후에 풀려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미얀마 등으로 이동했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바로 장준희 교수님 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푸젠성에서 태어났던 바로 천저입니다. 바로 중국계 프린스 그룹인데 지금 이 캄보디아 국적과 영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상당히 범죄 거점을 확보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 교수님? 네, 이 사람이 천즈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프린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나라 이 범죄 단지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태자 단지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젊습니다. 1987년생이고요. 중국의 복건성 푸젠성에서 태어났고 2011년 그러니까 24세 되던 해에 캄보디아로 진출해서 부동산 업계에 먼저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2014년에 캄보디아로 그러니까 시민권 귀화를 합니다. 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2015년에 이제 프린스 그룹을 설립을 하고 프놈펜 수도 프놈펜과 시아누쿠빌을 오가면서 카지노 사업, 그다음에 그 각종 부동산 사업, 그다음에 슈퍼마켓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도소매업, 그다음에 금융 업무 이런 것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문어발로 계속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1개국에서 약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한 2조 1천억 이상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과 이 기업이 이제 범죄에 상당히 많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중국의 스촨성 그 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도박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약 50억 위안 1조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스 그룹 하위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게임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게임 사이트들이 이 대부분 이제 온라인 사기 센터와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이제 미국과 영국은 기소를 했습니다. 이 인물을 기소를 했고요. 그런데 캄보디아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그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그러니까 그 자선 단체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 장학 사업도 했다고. 네, 장학 사업도 하고 빈곤 퇴치 운동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당시에 300만 달러를 조성을 해서 백신을 구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사람이 2017년에 이제 내무부 고문으로 위촉이 되면서 내무장관 그다음에 그의 아들 나중에 내무장관이 또다시 되는데 예. 상당히 가까운 그런 인물이고요. 지금 현재 총리인 훈마넷 총리의 또 고문으로 되어 있어서 정재계 인사들과 특히 정계 인사들과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캄보디아 내에서 이른바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구제를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프로파일께 여쭤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암호화폐 사기, 그다음에 부동산 사기,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도박 사기라는 두 얼굴의 이 사기꾼이 바로 천저입니다. 이 가상화폐도 수거를 하고 또
이 부동산도 압수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네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미국 재무부 제재가 가장 강력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있는 법인과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 자체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미 재무부 제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146호의 제재가 됐고요. 스캠 센터를 포함해서 그 개인과 그 개인과 관련된 모든 법인 말하자면 그 그룹과 연결된 아까 하위 그룹과 다 연결돼 갖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그룹이 핵심적인 것은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세탁을 하는 거죠. 그 세탁하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거래소 자체에도 제재를 올리는 그러니까 아마 제재로서는 제일 강력한 제재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동부지검에서는 천재에 대한 수배령을 때린 거고 법무부 제재도 들어간 겁니다. 네. 지금은 추적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중국으로 가면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숨어 있는 거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니 정관장님 인터폴에 계셨잖아요. 네. 이 정도로 천저도 그렇고 또 마카오의 사마페 출신인 왕코코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들어가서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점을 마련하고 온갖 사기를 치고 그 피해자가 한국인이면 캄보디아 대사관이나 우리 경찰 당국이나 국정원이든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대사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았나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단가요? 파악을 했으면 예.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궁금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장 교수님. 네.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이 이 범죄의 핵심 인사들이 바로 이제 중국계라는 겁니다. 자, 중국의 1대1로 정책 말 그대로 이제 유럽까지 실크로드를 타고서 뻗어나가는 건데 이렇게 이 중국 이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 곳곳으로 쑥쑥 뻗어나가는 거는 어떤 연유라고 봐야 될까요? 먼저 그 1대1로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동남아에서 시작을 해서 저기 아프리카까지 이 그 해상 육로를 연결을 하는데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아누쿠빌이 항구 도시이고 휴양지인데 이쪽 지역을 중국이 자본을 들여서 엄청나게 개발을 합니다. 근데 예. 중국은 개발 특징상 현지인들을 고용을 하지 않고 중국인들 노동자들이 같이 이주를 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 정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왔던 범죄자들이 그 카지노 그러니까 문명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큰 그러니까 시아누쿠빌이라는 도시 자체가 중국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도시로 탈바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BRI가 1대1로 프로젝트의 특징이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명칭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인이 캄보디아에서 이런 사기와 그러니까 온라인 범죄와 관련되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1대1로 사업과 연관이 된다라고 그냥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사기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 카지노나 불법 업체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카지노 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중단되게 되고 예. 그 카지노를 찾았던 사람들도 보통 이제 집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도박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온라인 도박 특성상 그 새로운 언어로 된 게임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그 조선족이라고 하는 아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을 일종의 꼬드기기 상당히 좋은 그런 여건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잠재적인 조직원이 되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 전에 순서를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최중이나 처음으로 당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인도가 당했습니다. 인도가 우리식으로 몇 년 전에 똑같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왜냐? 그건 인도가 굉장히 넓고 영어권이고 그러니까 인도인 영어권을 대상으로 똑같은 사기를 치고 근데 인도 정부가 세게 푸시하니까 튕겨져 나와서 일본으로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똑같이 당했고 일본이 당했는데 작년에 일본에서 또 세게 푸시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 범죄 단지, 범죄 조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어에 맞는 게임, 사이버 도박 게임도 거기서 맞고 거기 납치해서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사기를 치고 이게 도로 댕겼던 그동안 몇 년 동안 도로 댕겼다는 걸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파악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종 종말지가 한국이었던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방금 전에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도를 대상으로 했다. 이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거점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또 일본을 대상으로 했다가 그 두 나라가 뭔가 강하게 대응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던 겁니까? 신문의 난고로 봐서는 작년에 일본 경찰 80명이 직접 들어가서 아마 그 공조했겠죠. 뭐 표현이 그랬던 건데 피해자 100명을 데리고 나왔다. 네. 신문 기사에 난 거고요. 인도도 비슷한 행위를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했다고 합니다. 뭐 외교도 중요한데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게 물론 외교를 했겠죠. 근데 네. 이제 인도나 일본은 힘이 워낙 센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캄보디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그렇게 됐을 가능성 전체적인 어떤 과정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사의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언론에 발표된 것만 보면은 직접적으로 수십 명 이상의 경찰이 직접 들어가서 뭔가를 했다 하고 피해자 100명, 200명을 구출해 왔다는 것이 언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하고 많이 다르죠. 네. 뭐 국가의 힘이 세냐 안 세냐라는 기준보다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을 텐데 정 관장님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여러 경로를 보면 고수익이다 또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항공권까지도 제공한다. 캄보디아의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구금되고 또 장소로 이동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경우마다 다를 텐데 대체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금되고 구타당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나요? 예, 보통 이제 고수익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수익 일자리를 빌미로 해서 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차를 타고 그 뭐 사무실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권하고 핸드폰을 빼앗고 이제 납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간혹 요즘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 요 직업이 이제 직업이 아니라 심부름만 해도 네. 돈을 주겠다. 내가 이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대신 이 서류를 캄보디아에 누구에게 전해주면 뭐 사례금 주겠다 해서 그때 이렇게 전해줄 때 위협을 해서 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신을 사실상 구속해서 감금하고 구타까지 요구사항을 했을 때 실행을 하지 않으면 구타까지 몽둥이로 내리치고 이렇게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됐는데 베프로파일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캄보디아에 아까 장준영 교수께서 우리 교민도 1만 명이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드나들면 어떤 식으로든 좀 탈출할 수 있거나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사관에도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들이 뭔가 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 단지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철조망으로 돼 있고 민간 경비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요. 핸드폰을 다 일단 빼앗긴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들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뿌리 깊은 캄보디아 경찰의 부패 문제 그건 여러 증언으로 나온 것은 뭐 신고를 해도 사실은 가보니까 캄보디아 경찰을 하고 그 범죄자들이 같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반복돼서 오히려 캄보디아의 교민들이 대부분 구출한 수백 명을 구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간 차원에서는 뭔가 된 것 같은데 대사관이라든가 이 차원에서는 전혀 이걸 무슨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이상한 거고 네.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의 대사관을. 그리고 제가 말씀을 더 붙이면 물론 그 시설 자체도 그 탈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징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못 채우거나 뭐 도주를 시도했다고 하면 그 징벌실에 가둬놓는데 징벌실이
그 조명도 없고 창문도 없고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인데 거기에 수일씩 그 음식도 주지 않고 거의 조금 주거나 그리고 거기서 구타를 많이 합니다. 구타를 주로 하는 것도 공통적인 구타는 발바닥을 많이 때립니다. 몽둥이로 발바닥을 때리는 이유가 발바닥에 신경이 많고 그래 고통이 심합니다. 대신 이걸 맞고 나도 사실 손과 그 뭐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은 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 거동은 힘들고 도망가기는 어렵고 그리고 간혹 어떤 경우에는 이 스피커로 그 구타하는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시도를 조차 못하도록 심지어도 영향을 예. 주는 것도 같이 동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들이 가서 동원이 된 것이 100% 판례 여쭤보면은 뭐 온라인 도박 그다음에 스캠. 예. 스캠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SNS에 이제 푸사라고 하죠. 그 이제 사진 같은 프로필 사진입니다.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를 사실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금발의 여성 이렇게 해갖고 하지만 그 피해 대상은 뭐 저기 뉴질랜드라는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에 그 저기 흔히 말하는 남성들 중년의 남성들을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인터넷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채팅 작업을 사실은 자기가 여성인 것처럼 그러니까 채팅도 하고 이걸 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하는 거죠. 네. 그게 로맨스 스캠 사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도 있었고 예. 또 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이렇게 감금된 상태에서 지인을 오도록 만들거나 예. 또는 돈을 보내라고 요구를 하거나 이런 단계가 것도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초기 단계라 하니까 약한 단계는 말하자면 그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하는 단계고 이것에 쓸모가 없어지면 그 다음 단계 말하자면 이 사람의 몸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 예. 자 지금 몇몇 보도에는 안구 적출, 장기 적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과하지 않게는 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몇몇 사람들의 증언이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 그랬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사실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냥 캄보디아 정부에서 굉장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 발끈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증거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만 있고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의심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면 인터폴에서도 역할을 냈던 전재웅 과장이나 배상원 프로파일러 역시 경찰 출신이잖아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한 흉악 범죄인데 장 교수님, 네. 이걸 캄보디아 정부가 경찰이나 몰랐을 리는 없을 테고요. 우리 정부가 또 따져서 물은 적도 있다고 하니까 또 유엔에서도 이걸 경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부패 때문입니까? 사실상 그 캄보디아 정부 당국이랑 경찰 당국이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에요. 2019년에 일단 법적으로 온라인 도박을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나 국제사회 말씀하신 유엔이나 이런 데서 많은 지적이 있자 2022년부터 시작해서 단속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시아누쿠빌에서 한 450명을 체포하기도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그러니까 스캠 센터 단속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범죄 척결을 위한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것이 우리 천지의 사례를 보면 정확히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일단 그 중국 국적의 출신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국적을 세탁하는 사례가 많이 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아예 귀화를 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범죄 집단이랑 정계 유력 인사들이 결탁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 당국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무마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정부가 나선다라고 하지만 그 대응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이다라는 건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국제투명성기구가 2024년도에 캄보디아의 그러니까 부패 지수를 조사를 해보니 180개국 가운데 158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상당히 만연한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캄보디아 기자들이나 아니면 국내외 기자들이 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입국하는 사례가 있겠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 자유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180개국 가운데 161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취재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체제 이유도 있겠죠. 우리 역대 대통령이 다 만났던 사람은 지금 훈만해 총리의 아버지인 훈센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네. 캄보디아의 정치인이 그냥 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훈센 총리가 30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정치 유력 가문들이 대대로 그렇죠. 지배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훈만해시 지금 현재 총리인데 아버지 훈센이 1993년부터 권력을 장악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주변의 인물들이 또 대부분 내각을 구성하거나 재계 인사들 거물과 연관이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에만 우리가 국한될 수 없는 것이 지금 뭐 캄보디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캄보디아 내무부는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 과장님, 이른바 이 캄보디아를 주변으로 한 골든 트라이앵글, 이 미얀마는 마약 조직, 태국은 또 비슷한 스캠이나 또 보이스피싱 조직도 있고 라오스도 심각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 범죄 생태계 중국과 뭔가 연관된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범죄 조직들이 그냥 자리를 튼 겁니까? 그 제 경험상 보면 라오스하고 그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미얀마도 그렇고 태국은 약간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예전에는 거의 마약으로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마약도 하지만 더불어서 도박 그리고 온라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특징이 이 세력이 중국 세력도 있지만 군벌 세력 그리고 현지 범죄 조직 이렇게 혼재하고 있어서 사실 어느 국가도 완전하게 통제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경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도주하기도 용이합니다. 다른 국가로. 그래서 약간 좀 혼란한 상태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IT의 저주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나라는 엉망인데 인터넷 속도는 빠릅니다. 왜? 중국이 경제 특구를 만들면서 인터넷 지금만은 굉장히 왜냐? 사이버 도박을 하려면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뭘 하느냐?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 종말지가 한국인 겁니다. 이게 IT 비극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흔히 말하는 인프라가 없었다고 하면은 사실 이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캄보디아가 진짜 농업 국가였으면 발생할 리도 없죠. 거기에 범죄 단체를 만들 이유도 없죠. 이게 이거 세계적인 형태로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랑 연결되는 거고 범죄 조직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IT의 속도의 문제가 되면서 지점이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문제입니다. 장 교수님, 여기가 메콩강 인근인 거죠? 메콩강이 프놈펜, 그러니까 수도인 프놈펜을 가로질러서 흘러서 베트남 남부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골든 트라이앵글을 상당히 이전부터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유사한 일은 캄보디아의 문제점을 블로그 등에서는 이미 취업 사기 등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프로파일로 보시기에는 분명히 군데군데 이전부터 감지는 되고 있었거든요. 이제서야 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고수의 꼬임에 빠져서 갔고, 지금 막대한 지금 피해나 불법 사태, 범죄 사태가 있다는 것이 지금에서야 조명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우리 엊그제 계속 나오는 게 그 경찰청 외사국이 없어져 버렸죠. 예. 외사 파트가 전체에 있던 1,000명이 50명 수준으로 확 날아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로 신고하러 가면은 이걸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애매한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외국에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국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 형사들이 뭐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막혀버리는 겁니다. 딱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사들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이 그게 바로 뭐 소위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으면서 경찰의 그 조직 구조가 확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수사 정보라든가 이런 첩보를 뭔가 가공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구조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데이터였지 그게 사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도 알고 있었죠. 보고되는 거 보니까 100건 200 됐네 라고 끝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해야 되는 경찰들은 부서가 없어지는 거고 이게 심각한 문제. 그게 바로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게 사실은 이번에 터지는 부분. 그게 사람이 죽고 막 그러니까 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열린 토론 초반에 제가 계속해서 이 정 과장님께 왜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지 못했냐라는 말씀을 강하게 여쭤봤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경천동지하고 있고 놀라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지 우리가 무슨 감정적인 대응을 하자는 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또 패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장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 2월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두 사람은 일단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0억 사기의 이 범죄자가 사기죠. 120억 사기범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부패한 이 캄보디아 내부상을 말씀 주셨는데 또 유착 관계가 있어서 풀려난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캄보디아가 지금 한국 정부의 정치범으로 망명 신청할 부트 비차이 이걸 빨리 송환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 온라인 사기범들을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한국에 보내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을 우리가 범죄인 인도 협정에는 정치 망명 신청한 사람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그 사실상 정치적 난민을 신청을 하는 사례가 동남아 출신의 그 망명 신청자가 최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망명 그 난민 승인이 되는 건수도 상당히 적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이나 민주주의 지수 이런 것들로 보통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의 부트 비차이라는 인물의 이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법무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 두 개는 분명히 분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돌아가게 되면 정치범으로 처형되겠죠.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한국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요. 별개의 문제로 판단을 해서 법무부와 외교부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는 어떤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습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2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로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범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 인터폴 출신입니다. 배상훈 연세대 글로벌 행정학과 개공 교수 프로파일러입니다.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교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이 우리 특별단이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고 지금 캄보디아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범죄 혐의겠죠. 구금돼 있는 구속돼 있는 한국인 63명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이 20대 청년 죽음이 됐는데 아직 이 죽음조차 국내로 못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처리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세 분께 2부에서는 먼저 어떤 방안을 우리가 세워서 해결을 하고 문제를 또 대책을 세워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씩 여쭤보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재훈 과장님부터요. 예, 지금 뭐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 돼야 될 조치는 피해자의 규모를 파악을 하고 구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에 뭐 1년, 2년 사이에 실종되었던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번 데이터를 쭉 뽑아서 그 사람들이 출입국 내역을 뽑아보면 캄보디아로 간 사람 어느 정도 이게 추려질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을 뽑으면 그래도 대충의 규모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 나가면 좀 어느 정도 규모는 파악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제 지금 뭐 1,000명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가해자 피해자 성격이 있든 또는 가해자 성격이 있든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최우선일 테고 그다음에 범죄자들을 어떻게 소탕할지가 중요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직과 대책을 세워나가야지가 중요할 텐데 베프로팔레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일단 검거돼 있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한국인 60명을 조속에 송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세기 편도 준비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설명인데 자, 더 우선적으로는 지금 구금이 돼 있거나 감금이 돼 있거나 범죄단지에 또는 여차해서 또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호체가 바뀐 거죠. 말하자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1순위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거된 60명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거기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의 리스트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신 분들은 60명 송환을 순서가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의 기초 데이터는 가지고 갔어야 된다. 말하자면 거기에 여행하거나 거기 간 사람 중에 소위가 파악한 사람 리스트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와 연결된 진술 같은 걸 가지고 총리 앞에 내놓든 아니면 그 신문자에 내놓든 해갖고 이 정도가 의심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그것을 인정한다? 아니면 어느 정도 이런 척으로 이제 협상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요청 수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주십시오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전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고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검거된 60명의 흔히 말하는 캄보디아의 법과 국내 시법을 어긴 사람들은 당연히 송환해서 처벌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안 해도 1년 뒤에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전자죠. 지금 위험에 처한 사람의 리스트를 파악해서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소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논의가 아니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실권자와. 자, 베프로팔레께서 말씀 주셔서 이번 캄보디아 문제 해결 특별단에는 국가수사본부장도 함께 갔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그거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하시기는 민감하시죠. 예, 제가 뭐 좀 현직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특별단에도 좀 잘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고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장 교수님 한국 정부 측에 유감을 표시하는 메시지가 나왔다고요? 예,
그저께 그 캄보디아 관광업과 관련되는 한 인물이 그러니까 캄보디아 일간지랑 일을 하러 가는 것과 관광 가는 것을 잘 구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거를 저는 뉴스를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화가 나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내에서 어쨌든 범죄가 일어난 일이니까 캄보디아 당국이나 경찰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일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캄보디아 내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있죠.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두 명의 교민들 한국 교민들은 캄보디아를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캄보디아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방식이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요구에 완전 부응하는 것이 아니고 캄보디아 방식대로만 그냥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 교수님 말씀하신 그 캄보디아 내무부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삼냐라는 부분도 그 홈페이지 내용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 과장님, 아까 그 베프로파일럿께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한 인도와 이제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은 80여 명의 경찰을 보냈다. 어떤 식인지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코리안 데스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리핀에도 이제 총기 사고가 많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을 해서 우리 경찰 병력이 직접 가서 현재의 문제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것인데 물론 이제 이 베트남의 코리안 데스크는 우리 경찰이 파견되지는 않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베트남 현지 경찰 인력이 투입되는 다른 형태인데 유독 캄보디아는 코리안 데스크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제 경험상 보면 과거 이제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은 그 나라 다른 국가의 경찰이 자신의 나라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그 우리나라 경찰을 파견하려고 했었는데 현지 경찰이 하게 됐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공산주의였던 나라는 그렇게 그런 약간 뭐 나쁘게 말하면 곤조 같은 게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근무했을 때 라오스에 한국인 여성이 그때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이 돼서 수색 결과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경찰견을 파견을 하려고 수색 전문 요원하고 했는데도 라오스 경찰에서 끝내 그걸 허가를 안 해가지고 결국엔 그 여성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정 과장님 지금 캄보디아에 보낼 인력을 경찰이겠죠. 19일부터 모집을 해서 21일 면접을 본다 이런 보도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보낼 수 있는 인력을 몇 명 뽑아서 일단은 뭐 대사관에 상조하게 하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내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그게 코리안 데스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를 일단 그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우선 선발할 사람을 지금 뽑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라는데 저는 이제 뭐 저희 코리안 데스크가 거기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우선 그것보다 선제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캄보디아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먼저 캄보디아 경찰이 정말 경찰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리안 데스크가 이 보조적으로 그거를 약간 좀 감시하고 컨트롤하는 임무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겠죠. 자, 배프로파일럿께 여쭤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럿께요. 텔레그램 채널에는 이 많은 아까 이제 장 교수님께서 중국계 이 이주해온 사람들이 정착을 한 곳이 바로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빌입니다. 범죄 조직들이 여기 이 지역에 많이 이제 거점을 두고 있는데 대규모로 또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인 구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텐데 빨리 캄보디아 경찰이나
군병력이 투입돼서 봉쇄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실사를 하자. 한국 대응단한테 실사를 하자. 하면서 실사를 해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네. 라는 면피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얘기도 그 옮겼다가 잠깐 짐 옮겼다가 잠잠해지면 또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교민들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이게 일시적인 형태의 일종의 회피 형태로 짐빼기죠. 짐빼기 한 다음에 그리고 사실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인력은 이미 애저녁에 빼돌려졌고 지금 장비를 빼는 것이 목격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 범죄단지가 훨씬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 국경단지에 더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올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된다는 거죠. 제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과거에 2023년, 24년에 똑같은 사유로 그 캄보디아 경찰 주관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했는데 그 3개월 만에 50%가 다시 업무를 재개했다는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시 온 거죠. 예, 다시 재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장 교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군병력이 주권 국가에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캄보디아가 나서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등장한 이슈가 바로 우리가 상당한 규모로 지급하고 있는 ODA입니다. 국제 원조 자금인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국가적 이미지 때문에 ODA를 국가 원조금을 캄보디아에 주는 것을 안 줄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 정도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것이면 어떻게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다음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서는 베트남 다음으로 캄보디아에 가장 많은 ODA를 지원을 했고요. EDCF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캄보디아에 대한 ODA를 중단하거나 새롭게 뭐 원조 채널을 완전히 중단한다라고 하면 캄보디아는 어쨌든 그 해외 자금이 필요한 국가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와 같은 범죄가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될 것이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국민적 정서는 썩 좋지 않게 파악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런데 정 과장님, 예. 어렵게 탈출을 하더라도 국내로 돌아오거나 또는 이러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 진행을 하는 데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감금돼서 구타당한다는 사람이 어떻게든 어렵게 탈출을 했으면 빨리 국내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보이는데 예.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피해자들이 이제 구출되거나 도망왔을 때 보통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캄보디아 당국에서는 너는 불법 체류자다 해서 구금을 하고 또 벌금을 매기든지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금되는 기간이 또 상당히 길어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수개월 동안 수용소에 머물게 되는데 이게 피해자들이 범죄 정확히 말하면 인신매매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 귀국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규정도 있습니다.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를 보면 거기에 7조와 8조를 보면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불법 체류자 또는 범죄자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 규정이 돼 있고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모두 이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 가입한 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압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면은 캄보디아 정부가 인정하면은 본인이 인신매매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인권의 유엔의 지수가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약을 맺어도 지키지 않게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이 피해자한테 이건 그 인신매매가 아니야. 이 사람 마약했어. 뭐 이렇게 해서 셋업 범죄로 밀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인신매매가 아니에요. 이건 마약범죄자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탁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압박 사항이 이 조건들이 또 수단이 있을 텐데 미국과 영국은 이건 정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 푸젠성 출신인 이 프린스 그룹의 천재 회장은 이 부동산이나 상당한 액수의 암호화폐를 다 압수를 했습니다. 예. 또 시도도 하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이 이른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 조직 캄보디아에 범죄 수익 환수 가능합니까? 거의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조직들이 범죄 수익을 얻게 되면 가만 놔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렇게 그 환수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에 이제 암호화폐를 할 수 있는 그 환전소, 암호화폐 환전소가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고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실 범죄는 목적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수익 환수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범죄 수익보다는 그 범죄자 자체 검거에 치중하고 있죠. 자, 이건 캄보디아의 현지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도 범죄 조직에 있고 거기는 한국인도 연루돼 있고 국내에 또 이런 이 자금을 탈취해서 캄보디아로 보내주는 또 다른 제3의 지역으로 보내주는 국내 대포 통장 조직도 파기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배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시죠. 말하자면은 이 범죄를 수익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통장이 필요합니다. 대포 통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로맨스 캠이건 어떤 뭐 보이스피싱이건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원화를 넣어서 그걸 빼돌려야 되는 그 통장이 필요한 건데 통장 자체만 가지고 안 되죠. 왜냐하면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은 그 주인과 통장을 같이 엮을 수 있는 현지의 협력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인해서 보내고 통장도 같이 들려 보낼 수 있는 조직이 없으면은 이 범죄는 완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살된 대학생 통장에 있던 수익이 인출되는 정황은 뭐냐면 현지에 협력 조직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이게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과 뭔가 같이 짜서 빼돌린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배달 사고 쉽게 말하면 여기 빼돌리고 이 조직이 딴 살림을 차린 건지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이게 다른 형태, 이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책도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여럿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직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들이 이쪽과 협력하는 이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네. 지금 그걸 수사를 하고 있는 추적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글도 온라인상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그의 이제 내용을 알 수 없는 우리 20대 청년들이 게임에 빠져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건데 베프로팔리께 좀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이런 글부터 좀 차단되고 이걸 보내는 쪽을 빨리 파악해서 경찰은 초동 수사를 하고 지금 한 이 청년이 또 유사한 글에 넘어가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것을 인천공항에서 막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이제 텔레그램으로 주로 되고 텔레그램에 게재된 것들 자체가 또 텔레그램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밀 SNS와 연결되는 거고 그게 지속적으로 올렸다 삭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오늘 왜 이거 삭제 못하냐고 하시겠지만은 삭제하죠. 또 올리니까 문제죠. 그리고 그 사이트 자체, SNS 자체를 이 글은 사실 모든 글에 그냥 0.001%밖에 안 되는 글이기 때문에 물론 위험하지만 이걸 근거로 그 SNS를 전체 폐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폐쇄할 수는 없지만 어떤 대응을 세워야 되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요. 자, 장 교수님 일단 아까 이 캄보디아 내무부에서는 우리 교민 두 사람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하는 걸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면은 지금 캄보디아를 여행을 한다든지 캄보디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캄보디아를 몇 차례 다녀왔었고요. 뭐 공무상 다녀오기도 했고 뭐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릴지는 정말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에 사는 교민들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업에 어느 정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봉제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예. 여기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사업에 그 생업에 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캄보디아 국민이 6만 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국 간의 교류가 많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훈센 전 총리나 우리나라 훈센 전 총리도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이고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딸이 외교도 했었죠. 그렇죠. 서로 뭐 경제 고문도 맡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캄보디아 자체가 범죄 원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일로 인해서 캄보디아 자체를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그 현지에 방문할 때는 그러니까 프놈펜이랑 특히 시아누크빌 같은 경우에는 가셨을 때 뭐 카지노를 방문하거나 이런 일들은 가급적 조심, 그러니까 지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혼자 다니시거나 이렇게 안 하고 밤늦게 특히 다니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여권 같은 경우는 복사본도 이렇게 많이 좀 준비해 가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은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짧게 이 전 과장님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캄보디아가 있는 특별단도 그렇고 앞으로의 대응도 그렇고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짧게 한 말씀만 마무리를 해주시면요. 저는 아까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제 요즘 많은 사건들이 사실 외국과 관련된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그 외사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또 흥분돼 있는 상태고 하지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좀 대책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금돼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배상훈 연세대 글로벌 행정학과 개건 교수,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 연구소 교수,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